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오늘 저희 앞에서 주제 들어가기 전에 문방구 얘기 나눠봤거든요. 네네. 네, 자영 씨는 문방구 어렸을 때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그 문방구 앞에 가면 꼭 게임기들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그것도 있었다. 100원짜리랑 엄마가 500원을 주시면 100원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 순서 기다릴 때 저희는 줄을 안 서고 동전을 이렇게 놔요. 맞아. 기억난다. 기다리고 있다가 내 돈이다 하면 이제 들어가서 여기 내 자리니까 끼지 마 이런 거. 네네.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맞네. 오락실에도 그거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갤러그. 네, 네네. 그렇게 너무 또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난다. 그 비행기에서 쏘는 거. 맞아요. 네, 네, 싸우는 벽돌도 것도 깨고, 하고, 네, 너구리도 맞아요. 나오고 그랬는데 다양한 생각들 나네요. 이렇게 문방구 관련된 얘기 여러분 추억담 있으면 샵0999번 문자 주시고요. 오늘 현장의정 포커스는 어떤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저랑 이름이 좀 같아서 뭔가 네. 친근감이 느껴졌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 제4선거구 전자영 의원의 의정활동 살펴보겠는데요. 네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진만 기자님, 예, 또 저요. 혹시 당첨. 학창 시절에 어. 한 반에 학생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면 고등학교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그렇고. 전 지금 정확하게 고3 때 제가 55번이었어요. 최씨라서. 가나다 순으로. 예. 그리고 제 뒤로 뭐 히읗자 성을 가진 친구들 포함해서 한 서너 명이 뒤로 더 있었어요. 오. 60명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학년의 학급은 얼마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한 13개, 14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와, 그러면 정말 학급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았다는 건데 네. 저는 90년대에서 이제 200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저 때까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전학을 가니까 48번으로 마지막 번호였어요. 맞네요. 네네네. 그렇네. 근데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한 36명 정도 이렇게 한 반에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학급 수가 거의 저도 한 13개 정도 있었으니까 네, 네, 한 네. 학년 수만 해도 한 300명 정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 수가 한 학년이 아니라 한 학교에 이렇게 좀 300명 이하인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이 학생 수가 300명 이하면서 학급 수가 11개 이하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학교를 소규모 학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점차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특성에 맞는 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자영 의원의 의정 활동 바로 이것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일단은 이 소규모 학교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방안을 펼쳐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먼저 전자영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예체능의 방과후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방과후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수도 적은 거예요. 축구를 하려면 기본 11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11명이 모집이 안 돼서 축구가 폐강되거나 예체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다양한 악기를 갖고 오케스트라를 하든 전통 악기를 갖고 한 사물놀이를 하든 일정의 학생 수가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여러 가지의 학습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는데 작은 학교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럼 결국 폐강이 되면 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11명이 모집이 안 돼서 축구 강의가 폐강된다는 게 좀 가슴 아프네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소규모 학교 늘고 있는 이유 뭡니까? 뭐 일단 가장 크게는 학령 인구 감소겠죠.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서울에서도 폐교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면서 좀 충격을 받는 분들도 많았어요. 예. 역시나 31개 시군으로 인구수가 어디에도 지지 않는 경기도 또한 이 소규모 학교의 증가가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규모 학교가 농어촌 그리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이게 원도심에 있던 학교를 다니다가 그 주변에 새로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좀 새거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새로 짓는 학교로 조금 더 몰리는 현상이 있고요. 그러면서 원도심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소규모 학교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혼부부나 아기 키우는 집들이 처음부터 이제 신도시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도심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갈 친구들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원인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소규모 학교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때도 생각해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 한 반에 한 50명, 40, 한 오. 7, 8명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때 생각하면 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케어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좀 소규모 학교고 학생 수 적어지면 선생님이 케어해야 하는 학생 수가 적어서 좀 질적으로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되게 부러워도 돼 사실.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 있어요. 예.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외국 학교만 해도 이렇게 선생님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도 적고 네. 각 학급에 배정되는 아이들도 적은 편이잖아요. 음. 그런 쪽에서 보면 일단은 물리적, 환경적으로는 좋은 인프라를 갖춘 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 유지도 좋고 학생 생활 지도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수업 방식의 전개, 자치 활동이 원활하다는 점에서 강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길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교원의 수도 소규모 학교는 적기 때문에 그게 또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자영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작은 학교를 가면 선생님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챙겨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가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역으로 보면 그 선생님들이 적은 인원의 선생님이 또 더 많은 행정적인 역할들을 또 해줘야 되는 이면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들도 지도해야 되지만 행정적으로도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작은 학교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 사업 형태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모 사업하면 굉장히 사전에 신청도 해야 되고 집행 결과도 보고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학교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기준이 돼서 고려하시나요? 왜 자꾸 저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뭔가 질문을 잘 답변해 주실 것 같아서. 잘 알 것 같으니까. 네. 학생 수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 수. 맞아요, 네. 맞아요. 학생 수 그리고 이제 교원 수 이렇게 학급 수 이런 요소들로 이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다른 학교들보다 현저히 수들이 적다 보니까 그쵸, 예.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방과후 수업의 선택의 폭이라던가 뭔가 선생님들이 뭔가 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 소규모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좀 고치려고 해도 그것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영 의원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최대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소규모 학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럼 그 동안에는 이 소규모 학교들 지원 어떻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뭐 일단은 가장 비율이 높았던 이제 농어촌 이런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예. 가장 뭐 단순하게는 농어촌 방과후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게 있었고요. 적정 규모 육성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소규모 학교에 조금 더 학생들을 유입시켜서 보통 학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지역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 교육부랑 경기도 교육청이 각 지자체와 함께 이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라고 해서 뭐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소규모 학교를 전환하려는 노력은 있었는데요. 네. 물론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고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학생들의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모델도 만들고 교과 과정도 소규모 학교 특성에 맞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이렇게 함께 체감할 수 있게끔 나아가야 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전담 부서 등을 마련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설명입니다. 네, 나름 지원 방법을 찾아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소규모 학교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관리부서는 없어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런 저출생으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가 나타나고 있는
일도 있고 도시 안에서도의 학교 작은 학교가 이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전담할 수 있는 행정적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행정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자꾸 늦추다 보면 결국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빨리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위한 맞춤형 대책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까요? 뭐 일단은 여러 가지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환경, 교육 활동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네. 뭐 예산도 그렇고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각 학교별로 어떠한 대책이 시급한지 전담부서에서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가장 뭐 단편적으로는 농촌형 소규모 학교 그리고 도심형에서 나타나는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잘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책을 지원하자는 게 이제 맞춤형 지원 대책이고요. 네. 그 외에도 소규모 학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시설이나 기자재 개선을 위한 물적 지원 그리고 인적 지원이 되어야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교원과 행정 지원 인력 충원이라는 그런 지원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연계되어서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등 이제 각 학교에서 시급한 문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주자 이런 내용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것보다 이렇게 좀 특성을 살리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담 부서가 필요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는 소규모 학교로 전환이 됐다 하면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봤을 때 통폐합 대상으로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했어요. 맞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아이가 다녀야 되는데 전학이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언제 당장 없어질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느니 차라리 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조금은 멀지만 큰 학교로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학교는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악순환이 네. 반복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좀 맞춤형 지원이 된다라면 이런 여건들은 좀 뒤로 하고 정말 소규모 학교와 보통 학교의 이 선택지에서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선상에 보고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규모 학교들의 전자영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학교들이 좀 오래된 학교들이 많았대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번 학생들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학교 놀이터가 진짜 옛날하고 그대로고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정적 지원도 그냥 안전 부분에서 아주 오래된 내구 연한이 되면 그냥 단순하게 놀이기구 교체해주는 정도의 수준인데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여름철에는 철봉에 기온이 45도 정도 돼서 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놀 수 없는 놀이터가 있는 거죠. 이 놀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철봉 놓고 미끄럼틀 놓고 그네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의 아이들이 정말 놀고 싶은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 학교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대안 중에 하나도 저는 학교 놀이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저는 사실은 요즘에는 학교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워낙 또 놀이터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노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 그래요? 학교에서 못 놀게 해요. 아. 일단은. 아, 이게, 그래요? 위험하니까 또.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딱 학교 시간 되면 다 나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좀 그게 그래? 좀 안타깝긴 해요. 우리 때는 만화 할 때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5시 때까지 구름다리 막 맞아요. 올라가서 놀다가 네. 가고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안전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아. 학교에서도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 텐데 예. 저만 해도 이제 어렸을 적에 놀이터 하면은 뭐 미끄럼틀, 철로 된 그네, 뭐 구름 사다리 이런 것들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저희 남편이 시골에서 학교를 나와서 소규모 학교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가봤는데 그 저희 남편 지금 30대 후반인데 자기가 갖고 놀았던 놀이기구가 그대로 있다고. 네, 튼튼하다. 그 정도로 이제는 보수만 하지 어떤 그 어. 놀이터에 있는 환경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놀이터와는 좀 사이가 있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느낌은 확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럼 학교 내 놀이터 좀 어떤 식으로 좀 변경이 돼야 될까요? 아이들이 찾는? 그렇죠, 맞습니다. 오, 역시 네 제가 질문 드릴 만한 이유가 아빠. 있네요. 이 놀이도 교육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다 똑같은 기구를 넣는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꿈을 담은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2018년에 문을 열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만든 공간으로 뭐 바람의 언덕, 트리하우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든 놀이 공간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만든 놀이터니까 아이들은 더 가서 놀고 싶을 거고, 그리고 요즘 시대의 또 안전 기준에 맞춰지니까 학교에서도 놀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소규모 학교에서도 결국 아이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놀이터를 만들면서 하나의 유인책을 찾아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저도 한 번쯤은 이렇게 소규모 학교의 특색 찾아보면서 우리 애기도 한번 이렇게 보내도 좋겠다라는 그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포토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애들 또 인별그램 같은 거 많이 그래요? 하잖아. 네네. 사진 찍고 예쁘게 나오는데.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래요? 네, 좀 네. 추진해 주세요. 건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의원님께 또 말씀 한번 드려봐야겠는데 네. 이 전자영 의원이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굉장히 역시. 많대요. 네. 음.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이야기 덧붙였는데요.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실은 이제 제가 시연 할 때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여서 보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고 나니까 교육에 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중등, 고등이 이제 곧 올 1인데 주변에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상상의 나래를 진짜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 공간이라도 조성할 수 있다면 엄마의 마음으로 진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우리 교육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들이라서 학생들이 그럼요. 찾는 그런 학교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소규모 학교는 이미 사회적인 흐름이에요.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더 많아질 거고요. 앞으로 이제 미리 소규모 학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런 변화를 좀 1차적으로 끌어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교육 당국과 지역 사회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그 첫 발걸음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3769번님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남녀 앞에서 65명까지 있었어요. 문자 주셨고. 연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오늘 또 때마침 문자 주제가 문방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교 관련된 얘기 또 우리 5692번님도 어렸을 때 시절 학교 끝나면 매일 들렀던 문방구와 학창 시절 얘기 또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장의정 포커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제사 선거구 전자영 의원의 목소리 함께했고요. 민자영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